안녕하세요. 힐링메이커 조이입니다. 6탄에 이어 7탄, 그 책 제목은 운의 그릇입니다. 지은이 김원님은 명리학과 인연을 맺은 지 15년이 넘으셨고, 또 이제 명리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책 내용을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리학에서는 인간의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기와 모양이 정해진 운그릇을 갖고 태어나고 그 사람의 인생은 타고난 운그릇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분명 타고난 운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주인데도 유명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운그릇에 좋은 것을 담으려고 합니다. 또는 운그릇이 돋보일 만한 곳을 찾습니다. 즉, 삶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같은 능력이라도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능력을 펼쳐 남다른 성과를 얻습니다. 둘째, 운그릇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관리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단번의 실수로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사업 실패나 커리어 추락, 가정 불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탁월한 능력이 있음에도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제어하지 못했거나 나중에 큰 사고가 될 만한 문제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의 운그릇이 잘 쓰일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좋은 것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내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운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각자의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장은 운이란 무엇인지 소개하고 2장과 3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성공의 경험들을 보며 운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4장에서는 좋은 운을 불러오기 위해 각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어진 운을 잘 쓸 줄 알면 인생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내게 주어진 운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남의 좋은 운만 부러워해봤자 과연 무엇이 얼마나 바뀔까요?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운그릇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운을 가져올 수 있는지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되기를, 그래서 늘 좋은 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그 운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운이 좋다라는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되게 여러 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기대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기분 좋은 일, 기회,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은, 아, 정말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제가 책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어, 되게 도움되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명리학 고수들이 한 사람의 운 70에서 80%는 안 바뀌고 20에서 30% 정도는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20에서 30%가 작은 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타고난 장점을 1에서 2% 상승시키기만 해도 성공이 10에서 20% 커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타고난 단점을 1에서 2%만 개선해도 위험의 순간을 피할 수 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70에서 80%의 바뀌지 않는 요소가 장점이면 다행이지만 때로는 단점으로 작동해 인생의 결정적 실수를 만들기도 한다는 점이다. 타고나기를 성질이 사나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자. 평소에는 진취적인 면모로 발휘되다가도 몇 년에 한 번씩 큰 다툼을 일으킨다면 커리어나 가정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런 사람은 그 강한 성미를 삶에서 제거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백날 사주를 봐도 성격이 불같하고 분석될 것이다. 알면 뭐하는가, 고치지 않으면 악순환의 연속이다. 네. 어, 여러분 혹시 그 책을 읽다 보면요. 혹시 독서할 때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단어나 키워드를 좀 유심히 보고 듣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 뭐 책이든 사람을 만나든 제가 되게 집중해서 듣는 편인데, 여기서 그 타고난 장점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나의 장점을 스스로 잘 알고 계십니까? 뭐 저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지금도 100%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뭘 잘하지? 어떤 장점이 있지? 재능이 있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지? 등등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종 테스트를 아마 하시게 되실 거예요. 뭐 적성 검사라든가 아니면 성격 검사, 그리고 강점 검사들이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 나에 대해 칭찬하는 것, 이것도 저의 어떤 그 타고난 장점, 그리고 어떤 환경적 장점, 이렇게 만들어 갔던 환경적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또 제 경험에 빗대면은 그 나로 인해서 내가 뭐 던지는 말이라던가 행동, 이 행동도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상대의 감정이 좋게 움직이거나 긍정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고 관찰을 하는 것도 나의 장점과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패턴으로 잘 만들면 인간관계에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이란 어떤 것일까?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농사가 잘 되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었다. 농사는 날씨와 자연재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는 자연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이해가 필요했다. 언제 곡식을 뿌리고 김을 매며 추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 말이다. 이런 노력은 달력의 발달, 24절기의 개념 정립 등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어떤 혁신적인 사람이 이 개념을 인간에게도 적용해 보았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니 자연 변화의 원칙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겠다는 발상의 전환이었다. 이후 우연으로만 치부되던 인간사들이 필연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명리학의 기본 개념도 여기서 출발한다. 명리학에서 한 사람의 일생에 벌어지는 일의 인과관계를 출생에서 찾는다. 어떤 사람이 특정 연원 일시에 태어나면 그에 따라 성격, 기호, 장단점, 건강 등에 대한 DNA가 규정되고 그 DNA가 특정 시점에 어떻게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지 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태어날 때의 삶의 많은 것이 정해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은 과연 무엇인가? 생년월 일시에 기반을 둔 타고난 DNA는 정적인 불변의 기호다. 이것을 명이라고 한다. 매년 바뀌는 시점의 기운과 타고난 DNA는 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운을 만들어낸다. 운의 한자는 운동의 운자와 같다. 움직인다는 뜻이다. 고정불변한 존재라면 다른 한자를 썼을 것이다. 타고난 성격, 장단점은 불변하지만 언제 어디에 내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운의 모습이 변한다. 나는 한 사람의 운명은 70% 정도 정해져 있고 나머지 30%는 노력으로 변화한다고 본다. 단순하게 항목별로 10개 중에 7개 정도가 정해져 있고 3개 정도는 가변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거시적으로는 큰 그림이 정해져 있고 미시적으로는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거시적인 부분은 타고난 건강, 재능, 성격, 기호와 같이 의지로 바꾸기 힘들지만 우리 생각과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말한다. 여기에 사주명리 이론상 특정 시기의 주변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의 흐름도 여기에 포함된다. 변화의 여지가 있는 미시적인 것은 주로 성인이 된 이후에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학문과 기술의 습득, 건강, 인맥, 투자, 커리어와 관련된 의사결정 등이다. 사실 운에 있어 거시적 영역의 영향은 매우 크다. 대개 어린 시절의 건강, 재능, 성격, 기호에 따라 청년기 학업이나 초기 직업 선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된 이후에 미시적인 노력들이 거시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70%라는 가중치를 이거는 일종의 운위로서 비중을 부여한 것이고요. 그리고 희망적인 점은 21세기와 같이 기술이 급변하고 과거의 경험과 건의만으로 성공을 지속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미시적 선택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기존의 성공 방정식이 자주 폐기되기 때문이다. 타고난 운대로 70%의 거시적 요인에 지배받고 살기보다 30%의 미시적 요인, 변화 가능한 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네,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또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해빙의 저자 이서윤 님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해빙을 읽고 너무 좋았어서 그 저자의 다른 책들도 다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되게 이 책들을 읽다 보면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언어랑 표현이 다르지만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그 이서윤 님이 쓴 또 다른 책 중에 운 준비하는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운이 강한 부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운명학이 정립되었던 고대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재운 가운데 자본 등 금융의 역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재테크의 방법도 다원화되었으며 비즈니스 관계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재운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움직임에 따르는 시계열 분석을 해보면 2000년 이전에는 10년, 2000년 이후부터는 5년 단위로 재운을 상승시키는 인자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운의 그릇에서 얘기한 그 희망적인 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운 준비하는 미래에 대해서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이 연관이 있는 이유가요. 결국에는 지금 그 시대의 변화, 흐름, 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10년, 2000년 이후부터는 5년 단위로 재운을 상승시키는 인자가 변화되고 있다. 그 재운의 상승하는 그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시대 변화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거를 나의 재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대 변화의 흐름에 내가 타야 되고 또 수많은 메신저들이 너무 많은 메신저들이 자기 개발해라 공부해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이유가 정말 어떤 그런 대가 지불 어떤 노력을 투자를 하면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고 싶었던 거고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의 그릇이라는 책으로 돌아와서요. 운에 관한 또 다른 이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야 한다. 좋거나 나쁜 일은 한 번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미세한 행동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내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심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생에 다가올 큰 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운의 크기에 걸맞는 그릇이 필요하다. 내 운의 그릇을 크게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불운을 불러오는 행동을 줄이고 행운을 불러오는 행동의 수를 늘려야 한다. 라는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내가 배워야 할 것들 그리고 행동의 수 그런 해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제가 앞전에 6탄에서 소개한 연금술사에서 언급했던 내용, 그러니까 나는 사회 구성원이다. 이제 이런 그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운의 그릇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저도 그냥 제가 뭐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역시 저라는 사람도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한 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면 내가 CEO로서의 경영자에서 그런 위치에서 내가 이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어떤 그런 마음과 태도라는 게 다시 이게 그 경영 철학과 연결될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것도 마음 공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그 시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책 내용에서 크고 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자연 공동체 안의 작은 동물인 것과 같다. 이런 관점에서라면 직접 접할 수 없는 정보나 사람도 내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이해할 때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면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이 아닌 전지적 시점으로 바라라고 하는데
중요한 일에 실패한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제3자 관점에서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부장님이 꼭 승진시켜 준다고 했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승진시켰다. 고객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에 맞게 제품을 개선했는데 막상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나와 상사, 우리 회사와 고객 사이의 상호 관계로만 이해하면 배신, 불신이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와 상대방을 포함하는 더 넓은 네트워크로 상황을 펼쳐놓고 전지적 시점으로 보면 다양한 변수들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 또는 상황은 다양한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된 결과다. 가급적 넓은 네트워크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파악해야 다가올 상황이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카드인지 판단할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전지적 시점으로 내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생각을 한다? 정말 쉽지 않은 거다. 저도 약간 공감이 갔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의 어떤 그 관계로만, 그 안에서만 그 발생되는 문제,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제가 좀 섭섭한 감정이 들거나, 뭐 상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좀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상황을 펼쳐 나서 이제 넓게 바라보면은 거기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관점을 다양화시키고 사고를 확장시키면은 어떤 그런 상호작용된 결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런 약간 또 긍정적인 거 아닌 어떤 섭섭한 거나 아니면은 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좀 배신이라고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꼭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게 그래 내가 뭐 마음을 비울 줄도 알아야지 그냥 뭐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단지 어떤 마음적으로만 제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시야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넓게 해서 제가 좀 크게 바라보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계시죠. 근데 이 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연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운을 순환시켜 균형을 유지한다. 가끔 돌아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하고 개체의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지만 어제와 오늘만 보면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정지되어 있지 않듯이 자연의 상태도 계속 정중동으로 움직인다. 자연의 일부분인 우리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만 보면 같아 보여도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다름을 느낄 수 있다. 만일 더 빠르게 발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힘든 시간을 더 빨리 지나가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회순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기회순환은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뉜다. 신체적으로는 영양분을 섭취하고 남는 에너지를 배출하는 것이 기회순환이다. 요즘에는 적게 먹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남는 에너지를 배출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가 더 많다. 그래서 운동으로 에너지를 배출해야 한다. 운동의 동자는 움직임을 뜻하니 운동으로 운을 움직일 수 있다.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잡념들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된다. 종교 활동이나 명상 같은 것들도 물론 좋지만 무엇보다 기부를 추천하고 싶다. 금액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로 재물을 흘러나가게 하면 왜 좋을까? 재물은 우리를 고민에 빠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다. 게다가 부단히 고생한 끝에 얻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고민의 이유이자 고생의 결과가 일정 양씩 계속 밖으로 흐르면 빈 자리가 생기고 그 빈 곳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기부는 남을 돕는 행위이다.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므로 내 마음의 일정 부분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기부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여 나를 발전시키고 오늘의 정체된 기운을 최대한 빨리 몰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다.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나 우리나라 아너스 클럽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꾸준히 운동하고 자주 기부하는데 이는 운의 논리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기부라는 게 나의 어떤 마음의 기쁨, 행복, 그리고 긍정적 에너지 이가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한테 선한 영향력, 어떤 이런 전달되는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고마움도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감정의 움직임이 참 이게 재물을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운의 관점으로 제가 또 다른 책 내용이 생각이 난 게 있다면, 이 재물을 흐르게 하려고 하면은 이 그릇에 있는 걸 이렇게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를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 비운다는 건 다양한 형태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기부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떤 돈으로 이제 뭐 이제 물질적으로 사람을 돕는 거라던가, 그리고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말이라든가 아니면 행동으로 또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거고, 또 그걸로 인해 어떤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감정의 움직임을 또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재물이 이제 이거를 재물은 흘러야 된다고 하는데 나의 그릇에 맞지 않으면은 이게 흘러 넘치면은 다른 곳에 피해가 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재물은 흘러야 한다고 하고 또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운의 그릇을 제가 이 영상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제 읽게 됐는데, 처음에 봤을 때랑 두 번째 볼 때랑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다른 관점으로 약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고 이제 성공과 어떤 실패라는 이 사례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스토리로서 이제 내가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렵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다음 8단에서는 그 이 책들을 한번 가지고 연결된 다양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